오늘 오전 다스의 이동영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나올 예정으로 전해졌는데 지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이상득 전 의원은 오늘 오후 2시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서울대 응급실로 향했다고 합니다. 현재 안정을 되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오늘로 예정돼 있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검찰이 이틀 뒤에 다시 나오라고 통보를 한 상황에서 지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오늘 2시에 쓰러져서 서울대 병원에 지금 입원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고령이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소환 대상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조사할 때 차질이 많이 있는 걸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사 형통이라고 했던 분이 어떻게 보면 몇 년 지나서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것이 참 인생 무상이다라고 하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이상득 의원 같은 경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84세이고 예. 올 초에 한쪽 눈이 거의 실명이 됐고 또 다른 눈도 거의 실명의 위기가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검찰의 압박이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통보를 받은 상황 속에서 상당 부분 심적 압박이 매우 중요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출석을 하지 않고 이틀 좀 뒤에 출석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지만 결국 체력적으로 그걸 버티지 못하고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데 뭐 상당 부분 그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상황인지 어떤지도 아마 검찰로서도 건강 상태를 변호인을 통해서 확인할 가능성이 있고 현재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과연 이틀 후에 출석해서 그 조사를 받을 수 있을지 상당 부분 의문이 아닐 수 없는데요. 결국 그 이상득 전 그 의원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상당 부분 시간이 늦춰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조사의 어떤 시기는 늦춰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계속 이제 입원을 해 있는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검찰이 보통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결국 지금 그 이상득 전 의원이 받는 혐의 같은 경우에는 의원일 당시에 그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억대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라는 그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피의자가 건강이 좋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소환 조사보다는 오히려 그 많이 안정됐을 경우에는 그 현장에 나가서 이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의지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 그렇겠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떻게 보면 출석을 거부하거나 그 조사를 받을 그럴 상황이 못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다른 어떤 그 물적 증거와 돈을 줬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적 증거를 합해서 결국 불구속인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그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은데요.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어떤 조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와 더불어서 변호인을 통해서 서면 조사할 가능성도 여전히 조금 더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저희가 준비한 소식으로 좀 이어가도록 하죠. 이동영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서 다스가 이전 대통령의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강하게 부인을 했는데 일단 저희가 준비한 그 화면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돌아오죠. 근데 피의자로 나오셨는데 불법 자금 조성 혐의 인정하십니까? 들어가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다스는 과연 누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당연히 뭐 저희 아버님이 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들어가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근데 협력회사는 왜 만들었습니까? 아버지 소유시면 협력회사를 굳이 만들 필요 없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그건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월급 사장이라는 녹취록 나왔잖아요. 네네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2008년 2월에 그때 MB가 네네네. 다스 들어가서 일하라고 했던데 그 말씀에 대해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설명하실 수 없습니까? 네, 들어가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네, 오늘 있었던 화면이고요. 일단은 이 부사장의 혐의를 좀 정리하고 검찰이 이 부사장을 상대로 어떤 내용을 좀 추궁할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동영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다스의 부사장이자 다스의 그 관련되는 업체인 IM이라는 회사의 49%를 가진 대주주죠. 더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상은 씨의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조카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다스의 120억
횡령과 관련해서 그것이 기존의 어떤 그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개인적인 직원의 횡령이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개인적인 횡령이 아니고 이른바 비자금을 통해서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 그 다스에서 어떤 경영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은 이른바 특정금 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횡령 내지 배임 문제로 지금 그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더불어서 지금 그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동영 씨의 그 업체라고 할 수 있는 IM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했던 범죄 사실이 뭐냐면은 다수로부터 한 9억 원 정도의 어떤 억대의 자금이 비성장적으로 흘러갔다라고 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기존에 있던 120억의 횡령 문제와 더불어서 최근에 이 다스에서 IM이란 그 회사로 흘러가는 9억 원대의 자금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그 들어갈 때 아까 그 기자들이 물은 것처럼 다스는 과연 누구 것이냐. 실질적으로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사실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신그룹에서 상당 부분 어떤 기존의 죄를 부인하는 것과 다른 어떤 얘기가 나오는데 이와 같은 그 피가 흐르고 있는 조카의 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조사와 더불어서 지금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 이 전 대통령 반응도 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는 무반응으로 일관해 오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무반응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오후 그 지난주에 그 주중에 주 후반 아마 이 시간쯤 돼서 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와 같은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본인의 어떤 범죄와 관련된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이후에 그 다음 날 지금 그 김백중 전 그 총무비서관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그때 했던 많은 그때의 그 과신그룹이 강공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아무런 그 답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결국 어떤 식으로 어떤 검찰이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보면은 굉장히 그 저인망식으로 오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인영 여사에 대한 혐의까지 나온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폭풍 전야지만 조만간 어떻게 보면은 그 가족에 대한 검찰의 소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추가적인 대응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검찰의 대응을 조금 더 지켜보는 그런 어떤 조심스러운 사람판 같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MB정부 국정원에서 대북 공작금을 유용해서 정치 사찰을 했다고 이제 폭로를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그 민병두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지금 이른바 그 적폐청산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그 민주당 그 내에서 계속 어떤 새로운 사실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지난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은 가장 큰 것 하나가 이 그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 결국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국정원에 있던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이 결국 정치 사찰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인데요. 결국 지금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또한 결국 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대남 공작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다라는 취지로 아마 지금까지 어떤 그 항변을 하는 것에 연장선상에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그 민주당 측에서 의혹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의혹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어떤 패턴을 봤을 때 검찰에서 그것을 고발을 하고 그 고발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그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실 조사가 좀 뒤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병두 의원이 폭로한 내용을 저희가 짚어봤고 이런 가운데에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일단 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되면 검찰의 수사가 좀 더 뭐랄까 전향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그 김백준 총무비서 그 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그 시점까지도 전혀 이와 같은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지금 한 주 정도 지난 가운데 지금 진술에 어떤 변경이 있다는 지금 언론 보도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김인옥 여사에게 10만 불 정도로 줬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돈을 실질적으로 받았다고 하는 그
그 부속실에 있는 여자 행정관 같은 경우에도 일부 죄를 인정하는 듯한 지금 진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상당 부분 이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와 같은 돈이 지시를 분명하게 어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는지 그 돈이 정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지금 그 같은 경우에는 돈을 일부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청와대에서 어떤 선물비라든가 각종 어떤 사실상 판공비 같은 것이 부족해서 받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았는지 여부 더불어서 그것을 누가 받도록 지시했는지 여부 더불어서 그 돈이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그 검찰이 밝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와 같은 탄탄한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수순은 많은 그 시청자들이 그 생각하는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검찰로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지금 언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 현재 어떤 수사 속도를 봤을 때는 과연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란 것이 이 그 다가오는 2월달 평창올림픽 전일지 아니면 그 이후일지 이와 같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시간의 어떻게 보면 그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어떤 법조계에서도 대략적인 어떤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서서 이 전 대통령 측에서 검찰 수사나 여러 가지 의혹 제기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배경을 짚어주셨는데 일단 뭐 짧게요. 예상하시기에 계속해서 무반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굉장히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그냥 예상하시기에 언제쯤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입장을 표명한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은 이 그 올림픽 이후가 될 가능성은 좀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 이번 평창 올림픽을 유치시켰던 그 정권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 그 평창 올림픽 그 개최 시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전에 부르기는 현실적으로 이번 정권 그 검찰에서도 쉽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루어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김윤영 여사에 대해서는 아마 이 평창 올림픽 이전에 부를 가능성도 없진 않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상당 부분 혐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세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반응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결국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이 김윤영 여사에 대한 소환이 있기까지는 조심스러운 반응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능을 강화한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이제 음주운전에 해당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강화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 국무위원을 소집을 하면서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 과제를 했는 것 중에 바로 이와 같은 그 음주운전과 관련되는 그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연말 연시에 맥주 500cc 한 컵 정도는 괜찮아라고 했는 것이 그 맥주 한 컵이 결국 0.05 혈중 알코올 농도를 하는 기준이 됐었었는데 그 정도로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고 했을 경우에는 사고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이 임상적인 어떤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0.05에서 0을 훨씬 더 강화해서 앞으로는 소주 한 잔 정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음주운전으로 해서 우리 운전 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강화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앞으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잔도 안 돼라는 것으로 딱 한 잔이 아니고 한 잔도 안 돼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른바 주당들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안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뭐 저희가 사실 반복적으로 얘기하기도 입 아픈 얘기입니다만 일단 한 잔도 원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어떻게 보면 많은 그 행사가 있을 수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죄송합니다. 그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 아닙니까? 뭐 전국적으로 한 10여 한 18개 곳에서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음주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근데 이렇게 기준이 제시가 되고 이번 정책이 만약에 적용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이런 그 어떤 음주운전자들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처벌 한번 당해보면은 음주운전 줄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는 습관입니다. 한번 해서 안 걸리면은 나는 안 걸린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한번 걸리면 그분들이 뭐라 합니까? 이번이 처음이니까 봐달라고 하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번 걸리기까지는 10번이 있어야 한 번 걸린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네.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걸릴 것이 아니고 정말 오늘부터 결국 그 한 잔이라도 하지 않는 그런 문화, 음주운전을 한 잔 했다고 하면은 대리운전 기사 부르는 문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건이 될 것 같은데요. 예. 현직 경찰관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경찰에서 피의자가 된 남편이 아내 운전 미숙을 주장했지만 결국은 이게 위장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안타까운데요. 경북 영천에 있었던 사건인데 지금 50대의 경위가 그 본인 그 평소 때 어떤 그 불화가 있던 부인과 부인을 사실상 살해했는 사건인데 처음에는 그 운전대에 그 부인이 앉아서 해서 그 저수지로 들어가서 사망을 했는데 사망하고 나서도 부인이 운전 미숙으로 사망이 됐다라고 하고 그 사실을 아이에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그 부검에는 결과 그 사망 원인이 물에 빠져서 죽은 것이 익사가 아니고 목이 졸려서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는 긴급 체포해서 조사한 결과 본인이 그 목을 졸라 그 부인이 베고 있던 이 스카프를 가지고 목을 졸라서 죽였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고 그것으로 해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라는 사건인데요. 그 동기를 봤더니만 재산을 가지고 평소 때 이렇게 그 다퉜었는데 격분한 나머지 이와 같은 일을 벌어졌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경찰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죄를 잡아야 될 범인을 잡아야 될 경찰이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충격을 주는 것이고 더불어서 최근에 있어가지고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상당 부분 경찰이 탄력받는 상황 속에서 과연 경찰을 믿고 이와 같은 수사권을 맡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여론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하나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사고사로 위장을 하고 거짓 언행을 했다는 점도 그렇고 아무튼 경찰관이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안에 미쳐서 굉장히 뼈아픈 사건이 될 것 같은데 살인 혐의 외에 가중처벌이 가능한 일인가요? 말씀드렸듯이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 양형 기준에 보면은 동기를 기준으로 5개 정도 돼 있는데요. 가족 간의 분쟁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이제 이 경우에는 보통 동기 살인으로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경찰이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특별히 양형인자로서 그 가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부인에 대해서 이 범행 수단도 상당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흉악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그 양형인자로 봤을 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점에 비춰봐서는 지금 뭐 형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10년 내지 1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사회적 이슈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